언제 어디든 견인하러 달려가네. 상식적인 시대의 우리들 진실과 정의로 모든 걸 견인해. 우리의 민주주의 다시 설 수 있게 함께 외쳐 견인지여. 자, 친일 극우 기레기 모두 견인해서 폐차까지 가는 방송. 오늘도 견인지역 힘차게 시동 걸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호차 차주 한진이고요. 자, 2호차 박예슬 톡톡의 채널 운영자 예수님 누나 어서오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많은 주주분들께서 편한 일상을 보내시도록 해야 하는데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도 폐차가 안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란이 폐차가 안 됐어요. 뭐 최상목이 날뛰고 있고 맞죠, 퍼스널 맞죠. 컬러 진단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분들께서 분노하고 계실 텐데요. 다음 주에는 정말로 윤석열의 폐차를 보고 그 후에 국민의힘 해체까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슬입니다. 참고로 이제 주주가 아니라 민원인. 민원인! 민원인 맞아요. 민원인 분들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이게 하루하루 너무 속이 타가지고 진짜 죽겠어. 난 요즘에 무슨 생각하냐면 사실 계속 집회를 나갔다가 지금 몸살이 나서 그러니까 몸이 일어나지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물음표가 약간 들면서 그리고 나만 이렇게 심각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일상을 잘 살아내고 있는데 나만 이 사태를 매우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내 친구들은 중도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박근혜 때보다 집회가 안 커지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걸 아는데 이 상식적인 것을 못 끝내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중도층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이러니까 중도층에서 생각하기에는 민주당 뭐하냐라고까지 연결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사실 좀 너무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해. 내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미 포기한 정당이야. 그러니까 그치, 중도에서는 이번 내란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이 정당을 더 이상 투표할 일은 없다 라는 생각은 해.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총선 때 179석을 몰아줬잖아. 뭔가 입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를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지켰던 거고. 근데 지금 뭐 이제 현재 8인의 결과에 기대서 이 179명, 그러니까 야 5당을 합치면 19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는가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 좀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당 내에서 정무직 직함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좀 더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아무튼 오늘 다룰 이야기들이 좀 많으니까 많아.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견인할 내용. 일단은 최상목 탄핵안 발의 이거 관련돼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상목부터 견인을 좀 하자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2시지? 지금 2시. 이제 발의를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방송이 또 나가는 시점이 또 오후 8시다 보니까 시점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 지금 발의했나? 발의했고 아마 공수처에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밝혔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있지. 오후 2시에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야 5당이 해가지고 탄핵안 발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근데 좀 그런 게 있잖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최상목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뭔가 최상목을 보내면 그 다음으로 오게 될 이주호도 만만치 않고 이주호를 보내면 그 다음 김문수야. 김문수야 진짜 너무 끔찍하잖아. 상상만 해도. 근데 이제 또 만약에 헌재에서 그 탄핵에 대해서 결국은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걱정 때문에 더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사실 근데 최상목은 헌재에서 이제 기각될 수가 없는 놈이거든. 그렇지. 지금 여기가 너무 명확해. 거야. 이거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결국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 왜 안 하냐. 이거 위헌이다. 위헌 요소 있다. 했는데 헌재가 만약 이걸 부정하잖아? 그럼 헌재는 자기 말을 자기가 부정하는 게 돼.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결국 최상목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해서는 역시나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데 왜냐하면 앞서 뭐
그 예수 누나도 얘기했지만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가 위헌적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현행범이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체포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최상목이 들어가면 프리패스이기 때문에 난 뭐 최상목한테 뭐 크게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 뭐 멀리 가지 않는다. 멀리 가지 않는다. 멀리 가지 않는다. 이제 끝이다. 사실 본인이 그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뭔가의 그 더 나아가는 영역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권한대행으로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자신의 직권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논란들을 사실 피하기 위해서 몸을 사릴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그 예상들이 모두 다 빗나갔잖아. 엇나가버리고. 오히려 3개월 동안 거부권 9개나 행사하면서 나는 윤석열을 넘어서는 미친놈이 또 나타났다라는 그러니까. 걸로 보여줬어. 본인이 대통령 행세를 하는, 그러니까 권한대행 이후, 그러니까 더 이제 권한대행의 뽕이 아니라 본인도 이제 대권을 노릴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허적되면서 했던 많은 일들이 결국은 그 칼날이 본인 목 밑으로 턱 밑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지 사실은. 근데 나는 최상목이 이제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반응 봤어? 할 테면 해봐라.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라. 그 얘기를 했었잖아. 너무 뻔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정부 인사들 그리고 공직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입법부 자체를 무시하는데 입법부가 이런 행정부를 존중해주는 태도 때문에 이렇게 이 장관들이 당당한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고 국가에 대한 의식, 국민에 대한 정서, 외교의 상황들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구나. 내가 봤을 땐 그 국민의힘의 어떤 스탠스도 보면은 저렇게 명백한 내란 행위를 저지른 그 수계를 지켜주고자 똘똘 뭉쳐있는 걸 보면서 최상목은 본인이 굉장히 든든한 뒷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난 무섭기도 한 게 이렇게까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치를 좀 오래 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민원인 분들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정치인들 아무리 극우 정당에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지 않았던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 눈치를 안 보는 상황들이 매우 무서운 게 무언가 자신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어디가 원천일까? 그러니까 난 이게 시작점을 보게 되면 예전에 그 한창 검찰개혁 관련된 이제 집회 열고 했었을 때 윤석열 문제 때문에 그때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검찰이 점점 이 선을 더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었잖아. 이 정도를 던졌는데 이것도 되네? 또 던져보고 하면서 그게 점차 그때부터 수위가 높아져 왔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제 검찰 세력이 결국은 이 집권 세력으로서 안착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도 이제 윤석열이 이제 집권하는 그 과정에서 한 번씩 계속 또 수위를 넘는 이야기들을 하고 심지어 뭐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행위도 뭐 서슴지 않고 그러던 중에 이제 내란까지 이어지게 된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나는 이게 하나로 관통되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걸로 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 헌법의 가치 뭐 이런 뭐 그래. 법치주의적 가치 이런 거 위에 항상 군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눈치를 보긴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정권을 맞이했다. 진짜 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내 세상이 됐다라는 판단하에 그냥 법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의 도구 보다 더 법 기술자로서 완벽해진 정권이 돼버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무서워. 그러니까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상식, 우리가 법치주의, 양심이 있는 판결을 사실 기대하잖아. 그런데 윤석열 정권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법치주의의 기본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나는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안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한다면 나는 또 당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상목이 입장에서는 법 어차피 우리가 마음대로 그리고 주무르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바꾸면 되는 건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내가 총 탄핵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내란이 종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최상목만 탄핵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나는 오히려 장기화되는 게 국민들은 더욱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 국정 안정화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시키고 나고 내각 탄핵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역풍이 불 것이다 한데 중도는 오히려 비상계엄 이후에 이 내란이 오래 가는 걸 이해를 못해. 그렇지.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후에 또 탄핵을 하게 됐을 때 이게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역풍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결국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메시지가 뭐야? 이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이 정말 마비를 시키려고 한다라고 프레임을 내걸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사실은 이미 국정은 마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고 상태야. 대통령이 유고 상태고
그리고 심지어는 각 그 관계 부처 역시도 유고 상태거든. 근데 최상목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그럼 최상목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있고 뭐 그 이후에 뭐 교육부 총리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야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그 이후에 뭐 그 고용노동부 장관 뭐 쭉쭉쭉 있어 뒤에. 쭉쭉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유고 시에 또 대체를 할 인력이 전혀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 그래. 다 있어. 다 존재하니까 사실 이제 국정의 시스템이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그 한두 사람 빠진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거였으면은 애초에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했겠지 처음부터. 그럼. 나는 이제 방금 예수님이랑 얘기한 것처럼 전원을 탄핵시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은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을 해. 지금 시기가 이젠 더 이상 어느 정도의 그 지금 상황들을 이제 보고서 판단할 영역을 넘어섰다고 나도. 아니 지금 봐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전 국민이 다 보고 전 세계가 다 보는데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헬기를 보냈잖아. 안 보낸 게 아니야. 이 사실이 사람들이 잊었나 본데 보냈어. 그러니까. 헬기 날아들고 총 든 군인이 국회 앞에 정문 뚫고 들어가려고 했어. 본회의장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헌재에서 아직까지 파면 선고가 안 나온다? 나는 헌법재판소를 지금 정상적으로 어떤 국민이 바라보고 있을까? 그렇지. 아니 박근혜 국정농단은 그래 박근혜가 국정을 개인적으로 농단한 거야.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2주, 3주 만에 판결이 나왔어. 근데 명백한 위헌을 저지른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헌재에서 지금 거의 90일이 넘어 거의 100일 가까이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 종결이 됐잖아 이제 변론도. 변론 종결되고 4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건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분명히 인용과 기각이 논의가 된다는 거거든? 나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위헌을 저지르고도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나는 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서 헌재 견인을 또 해보자고. 바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주 윤석열에 대한 선거를 안 하기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 그렇지. 심지어 얘네들이 지금 편결까지 아예 편결도 안 한 거야. 편결 자체를 아예 안 한 상황이라고 계속 평의가 진행 중이야. 그치 현재 진행이요. 와. 근데 평의조차도 사실상 뭐 거의 지금 중단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게 이제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한다고 하니까 한덕수 얘기 먼저 할 거 아니야.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선고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게 지난 1월달에 헌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윤석열에 대한 그러니까 파면 선고 제일 맞아. 먼저 논의하겠다. 제일 먼저 최우선 처리하겠다 그렇게 방침 다 세워놓고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가장 중요한 내란 수계에 대한 헌재 선고를 그 떨거지들 선고 때문에 미룬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이게 제일 핑계라고 납득할 수 생각해. 없어.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이 한 말을 부정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설명이 있어야 돼 국민들한테. 아니 어쨌든 헌재도 국민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방침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설명이 없다라는 것은 본인들도 명분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 이게 얼마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 뒤통수가 얼얼한 느낌 안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헌법재판소 모습을 보면서 일각에선 당연히 그동안은 인용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이건 뭐 명백하게 모든 법리학자 그리고 헌법연구원들, 헌법학자들이 얼굴 내놓고 나와서 방송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건 뭐 논의할 게 없다. 맞아. 그러니까 8대 0으로 무조건 인용된다였어. 근데 나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고지가 이렇게까지 미뤄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내부에서 인용과 기각이 아직까지도 평의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8대 0이 아니어도 나는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빠른 선고를 사실 해주는 게 국가가 안정화되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가 안정화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이 먼저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본인들이 파면에 대한 뭐 찬반을 두고서는 결국 그 평가는 역사적으로 평가 요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사실 이제 파면이 최종적으로 선고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한치의 의심도 없지만 근데 이런 평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헌재의 존재 의의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 이 지금 헌정 질서가 지금 이 혼란스럽게 무너지고. 그렇지. 지금 국정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국가의 어떤 안보, 경제 모든 상황들이 지금 혼란의 전국 속에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헌재라는 곳에서는 이걸 시간을 끌면서 거의 뭐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무슨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는 선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는데 지금
헌재의 그 신중을 기하는 시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기각이다, 각하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당연히 각하될 문제다, 기각된 문제다. 계속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잖아. 나는 그러면서 사회가 오히려 더 분열되고 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그 헌법 재판관들이 본인들의 책무를 완전히 그냥 상실한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이 혼란의 전국으로 본인들이 몰아넣고 있어. 헌정 질서를 본인들이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이렇게 평이가 길어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사례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박근혜 탄핵정 때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인권위원장인 안창호가 그때 헌법재판관이었잖아. 근데 결국 그 안창호 때문에 평이가 그것도 길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맞아. 근데 그때 당시에 평의를 하고 나서 결국 의견서를 저 수십 장, 거의 한 7, 80여 페이지 넘는 분량을 안창호가 본인이 막 서술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이 안창호처럼 뭔가 이 자신의 의견서에 담을 내용들 조금 더 뭔가 좀 멋있어 보여야 되고 그럴싸해 보여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길어지나?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정말 수십 장의 안창호 그 의견서 페이지의 내용들을 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요약된 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많았거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서술하고 그냥 다 판결문에 그러니까 결정문에 쓴 건데 그냥 그 언론에 본인이 한 번이라도 더 노출되고 싶어서 써내려간 의견서였어. 맞아. 그러니까 한 20여 분 동안 혼자 그 의견서 읽는다고 그 시간을 할애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들의 그 의견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언론에 노출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왜냐면 이제 평의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아무도 있으니까 공개 모르지. 결국 이러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뇌피셜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거든 본인들이. 그리고 내란 행위 이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결국은 뭐 의견서를 길게 작성할 게 뭐가 있어. 박근혜 때야 뭐 여러 쟁점들이 있다 보니까 길어질 수 있다라고 쳐. 근데 그것조차 그렇게 짧게 끝났는데 이거는 뭐 시간을 끌 이유도 없고 더 다툴 요소도 없잖아. 아니 헌법을 들여다본 많은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 봐도 이건 위헌이다라는 걸 명백하게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간단한 위헌에 대해서도 판결을 못하면 그럼 존재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들이 자초하고 있어. 그 정도 수준도 이게 판결을 빨리 못 내릴 정도라고 하면 헌법재판을 왜 했냐고. 내 말도 그 말이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생각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또 뇌피셜을 돌리다 보면 쟤네들이 지금 극우 지지층이 그렇게 두려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나도. 되잖아. 그러니까 극우 지지층한테 협박당하고 사실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서는 계속 연일 뭐 욕설을 하면서 가만 안 두겠다. 뭐 자식들까지 뭐 찾아가겠다 이런 협박들을 일삼고 있잖아. 그리고 헌재 앞에서도 만약에 기각이 아닌 인용이 된다면 당신들의 자녀들 그리고 당신들의 앞으로 남은 삶은 대한민국에서 뭐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협박성 멘트를 아무 서슴없이 하는 것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는가? 며칠 전에 보면 그 전한길도 그 유튜브에 뭐 출연을 해가지고 또 문영배 재판관의 주소를 또 좌표를 찍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좌표를 찍으면서 위협적으로 이제 보복을 가할 그 사전에 어떤 준비와 실행을 모두 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느낄 수 있는 압박감이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랬다고 해서 그 한 줌의 극우 지지 세력이 두렵다고 전 국민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이 용인되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빨리 종식시키는 건 윤석열의 파면이라고 보거든. 그래야지 저들도 더 이상 설칠 명분이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극우 지지자들도 설칠 명분이 없어. 그리고 경찰들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당연히 바로 즉시 현행범 체포해서 구속시켜야지. 그래. 어쨌든 이렇게 내란 수괴로서의 파면 선고가 결국은 이뤄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사실 본인들의 안전을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 왜냐면 결국은 내란 수괴가 인정됐기 때문에 내란 선동 세력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지. 그럼 그렇게 폭력 선동,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했던 이들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만약에 혹여나 그걸 두려워서 지금 평의가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진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싶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뭐가 됐든 간에 너무 화가 나. 일단은 진짜 너무 열받지 않아? 나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위헌 요소를 저지른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잔당 세력들이 무언가 대한민국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비상식이 상식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좀 그치. 무서울 정도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표현이 딱 적절하다는 생각이 귀가 썩을 것 같아 요즘에. 그러니까 저런 세력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너무 커. 그러니까 나 최근에 그 뭐 국회 방송 나가서 이제 국민의힘 패널하고 이제 토론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진짜 귀가 썩을 것 같아.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민노총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며 간첩 얘기를 왜 하고 있으며 부정선거는 또 그 이전에만 해도 저 국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뭐 부정선거 얘기한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부정선거가 어쩌고 야 어떻게 그렇게 말이 바뀔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이념적으로 다른 것에 대한 거를 좀 인정은 해주자. 뭔 얘기를 하는지 일단 좀 그래도 들어봐야 되잖아.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애초에 토론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야. 온갖 음모론만 따다가 그냥 쏟아내고.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에서 떠들던 소리가 국민의힘 정당에서 정치권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 상황에서 애초에 건설적인 논의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건설적 정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 나는. 맞아. 그러니까 이 건설적 정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실 국민의힘과 싸우려면 뭐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저들보다 더 독하게 싸워야지. 그렇지. 맞아. 자, 아무튼 또 다음 소식 넘어가죠. 세 번째 견인. 자, 이번 견인할 거는 자 단독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구속 전 특별 지시. 대권 주자들에게 접근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좀 내가 설명을 일단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20년 8월 1일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창 이제 정신없던 그 시기잖아. 근데 맞아. 그때 당시에 이만희가 감염병 그 예방법을 위반했지. 그렇지. 신도들을 모았잖아. 맞아, 모았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횡령 문제 있었고 업무방해 혐의 이거 구속이 돼. 근데 결과적으로 204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잖아. 그때도 정말 충격이었단 말이야. 얘가 왜 풀려나지?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움직임에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작용했다. 힘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22년 8월에 들어서선 결국 대법원에서 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그래서 이 뒤편에서의 힘이 작용했던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 거래 대상이 윤석열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흐름들 이 흐름들에 대해서 견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나온 내용들까지 종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확인된 사실에 따르게 되면 당시 그 신천지 관계자는 물론이고 이만희 본인까지 이 구속될 상황에 이게 처해지니까 그때 이제 고위 간부한테 지시를 했던 이만희의 녹취가 떴어. 이만희 목소리 들어간 직접 육성이 들어간 육성이 들어간 녹취가 뜬 거야. 어떤 거냐면 이만희가 이런 얘기를 해. 지금 신천지가 손잡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지금 몇백 개인데 대권 앞두고 정치인들이 멍청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모아줄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고위 간부한테.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좀 얘기하고 회의 와라. 같은 거지. 그러면서 파견하는 거지. 맞아. 갔다 와라. 만나고 와라. 만나고 와라.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일단 우리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진 파워를 가졌으니까 그걸 잘 설명하고 와라. 멍청한 짓들 못하게. 이만희의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녹취에서도 나오지만 이만희가 특히 여성 그룹만 해도 손잡은 단체가 상당하다 이런 걸 얘기를 해. 여성 그룹. 그래서 이 신천지 고위 간부였던 사람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근우회가 주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근우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도 사실 생각을 해. 잘 몰라. 1927년에 조직되었던 독립운동 및 여성운동 단체인데 해당 조직의 활동과 어떤 역사에 대한 거를 난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필 창립 멤버 중에 김환란, 유각경, 유영준 얘네들은 여성 인권을 정말 무참히 짓밟고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잖아. 맞지.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변절되었던 자들이 주축으로도 있었다. 물론 그 멤버 말고도 몇 더 있긴 하지만 이 모두가 뭐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어. 그 안에서 그러나, 물론 좋은 활동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 있겠지. 왜냐면 그 단체가 굉장히 컸거든. 근데 이런 주축에 이제 김환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각경, 유영준 등은 실제로 그렇게 변절했던 이들이고 그리고 이 근우회가 결국은 일제 탄압
을 받고 그 안에서 뭐 내부 분열과 자금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1931년에 해체가 돼. 근데 이걸 계승하겠다라고 해서 근우회가 지금도 다시 운영 중이란 말이야. 그때 해체됐던 게 언제 다시 부활했는지 나도 몰라.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렇게 부활한 근우회가 실제로 그 근우회의 어떤 연속적인 조직인지조차 나는 의문인데, 여기에 회장으로 있는 이희자라는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거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 이 이희자 회장이. 이희자 회장이? 근우회 회장이지. 회장인데 이 사람이 지지를 하고, 나는 이걸 신천지의 개입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앞서 이만희의 녹취와 신천지 간부의 폭로 내용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 이희자 회장이 2019년에 신천지 교인으로 입교를 해. 2019년에 입교를 했고. 입교를 해. 입교를 하는데 그러고서는 근우회라는 조직력을 통해서 단숨에 그 이만희의 최측근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그렇지. 거야. 왜냐면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만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조직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어쨌든 간에 사람을 움직이는 게 사이비 그러니까. 이단도 중요하거든. 맞아. 걔네들은 그걸로 밥 벌어먹고 그럼. 사는 곳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희자는 단순히 신천지에 입교를 해서 본인이 뭐 아주 충실한 교인으로서의 활동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신천지 신도를 통해서 근우회를 또 장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우회에 이만희의 지시에 따라서 한 2,800여 명의 신천지 신도가 가입을 했다라는 거야. 그 간부의 폭로에 의하면. 근데 이게 어디서 도는 찌라시가 아니라 진짜 이 신천지를 탈퇴한 고위 간부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렇지, 꽤 있겠지. 그들이 줄곧 폭로해왔던 일관된 그 폭로 안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들인 거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희자 회장이 그 근우회 96주년 행사라고 해서 행사를 열 때도 그 신천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문화, 이러면 막 새로운 뭐 이러고 하면서 그 신천지가 강조해왔던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인가 하면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신천지와 관련된 연관성을 증폭시켰던 거야, 그 의혹을. 본인 스스로도 그걸 만들었어. 실제로 교인으로 입교도 하기도 했었고. 그렇지. 그런데 이 그 근우회 96주년 행사라고 해서 열었던 행사에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축사를 하지. 그리고 그때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축전을 보내지. 대놓고 그냥 자기네들 무대였던 거야. 대놓고 한 거네, 그냥 말 그대로.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어떤 근우회라는 거대 조직에 뭐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냥 뭐 축전 보낸 게 되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난 여기서 굉장한 좀 그 흐름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 윤석열과 이만희의 관계잖아, 사실은. 맞아. 나 예전에 그 썸네일에 만희 사랑한 죄라고 해가지고 한번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굉장히 난 이 윤석열과 신천지의 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목을 하면서 내가 이걸 다뤄왔었거든. 실제로 취재도 많이 해왔고. 근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보면 그 이만희의 횡령과 그 방해활동 방해에 대한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그 검찰의 압수수색이 못 들어가게,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요한 역할을 하잖아. 그때 기억하겠지만 예슬이 누나도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시를 하기까지 했는데 그 지시를 항명을 해. 그렇지. 윤석열은 그렇게 했었지. 그러면서 결국은 골든타임을 넘겼는데,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 게 건진법사 있잖아. 그 윤석열과 아주 친근하게 함께했던 그 무속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진법사 전성배한테 윤석열이 물어봤다는 얘기도 있어. 이 이만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건진법사가 이만희도 하나의 영매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윤석열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걸 이제 이만희를 이제 아주 부드럽게 넘겨서 풀어줬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이만희가 이걸 갚기 위해서 대선 경선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지원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돌았던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만희의 최측근 간부가 또 이것도 폭로를 하기도 했어. 했잖아. 윤석열 지원했다 이걸. 그리고 윤석열과 이만희가 직접 서로 통화했다라는 걸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신천지의 2인자였던 고동환 총무가 폭로했던 것도 연결이 되거든. 그때 그러니까 그 고동환 총무가 내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하고 이만희 전화 통화하는 거 잡았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지. 그걸 시인을 했어 이미. 그리고 잠깐만, 전화 통화를 했던 걸 고동환 총무가 들었는데 약간 헷갈리는데, 그 확실한 거는 고동환 총무가 이만희를 그 빼내기 위해서 판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라는 건 정확하게 시인을 해. 정확히 알고 있는 거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어떤 이들한테 로비를 했는지도 알 거야. 왜냐면 이만희의 지시를 받고 고동환 총무가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신천지의 개입과 이후에 신천지에 먹혀버린 근우회 이희자 회장이 대선 때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어떤 일이 있냐, 보훈부에서 선정한 그 독립운동에 근우회가 창립했던 5월달을 넣어버려. 묘하다. 그치, 묘하지. 근우회 갑자기 튀어나와. 그러니까 해체됐었던 조직이 갑자기 윤석열의 대선 직전이잖아. 사실 검찰총장 시절에 만들어지고 조직이 되고 윤석열
지지하는 세력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뭔가 보훈을 받은 것처럼 보훈부에서 5월에 지정을 한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근우회라고 하는 조직이 언제 만들어지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이기자라는 사람을 좀 아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도 내가 알기로는 근우회 회장 어쩌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2017년? 아 그래? 그때도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 근우회가 변절되던 시점이 이기자를 통해서 신천지에 물들면서 변해진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변절이 됐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중요한 건 이기자라는 사람이 국민의힘과는 굉장히 깊은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있다.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걸 일단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그 이만희의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불법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제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래서 그렇지. 2002년 대선 때도 지원했고 2006년, 2007년, 2010년, 2012년 그 선거에도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지원을 해왔거든. 그래서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그 꼬리표를 떼보려고 부단히 정치권에 로비를 한 러브콜을 거지. 보내. 어떻게든 접촉을 해서 우리도 뭔가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자라는 생각을 했구나. 맞아. 그래서 여야 모두 가리지 않고 이거를 러브콜을 보내는데 그걸 주로 받았던 것은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문제는 비서관도 하고 보좌진도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청년위원회 막 하면서 조직해서 본인들이 막 킹메이커다 이런 걸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신천지 출신의 고위 간부들의 폭로로 드러나는 사안이고 이 취재 몇 번 하면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 사실 노컷뉴스에서 최근에 CBS에서 나왔었잖아. 맞아. 2인자 폭로,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20대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증거들 나오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걱정인 게 최근에 뭐 저 내란 세력들 중에서 뭐 친일 세력도 한 몸이다, 뭐 아니면 우리나라 극우 세력과 손잡은 것도 문제다, 뭐 정광훈과 같은 사이비 종교 세력과 이게 함께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가장 크게 우려해야 되는 집단은 나는 진짜 이 사회를 암약해왔던 지금 온갖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저 신천지 세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왜냐면 진짜 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청산해야 되는 세력 우리 신천지를 올려 세워야 된다고 봐. 우리가 진짜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나도 이제 최근에 보는 건데 이 신천지 포교 방식을 알아 혹시? 너무 지저분한 것도 많고 많아. 근데 나는 요즘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스탠스가 바뀌었잖아. 특히나 내란 선동을 하는 그 과정들 젊은 친구들 되게 많아졌거든. 근데 내가 느낀 건 신천지 포교 활동과 좀 비슷하게 가지 않나. 흐름이. 맞아. 그렇게 나도 느껴지긴 해. 이게 좀 묘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 진짜 이게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 이만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세력이다 보니까 이만희 욕할 수는 없어. 근데 신천지의 포교 활동 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너 이만희 개새끼 해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 하는데 아니다. 이제 그 포교 활동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만희 개새끼 하고도 포교 활동을 할 수 그렇지.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야. 무섭다 진짜. 근데 아무튼 신천지도 신천지지만 근우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그 어디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이희자 여자 회장과 만난 적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 이희자라는 사람 내가 얼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야. 되게 익숙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희자가 나왔던 영상들까지 보면서 기억이 난 거야.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어떤 말투가 좀 독특하거든. 일반적이진 않아. 어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긴 참 어려운데 그 이자만의 말투와 특유의 말투가 있구나. 이게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한 2016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곳을 취재하면서 내가 세상에 저 사람을 한 최소 2번에서 3번 봤더라고. 많이 봤네. 꽤 많이 봤어. 심지어 내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왠지 연락처도 교환했던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딱 열어봤는데 연락처도 세상에 있네. 전화 한번 해보자 그랬어. 전화 한번 해볼까, 취재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무슨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기억들이 하나로 이제 모여지게 된 건데 일단은 내가 한 2016년 18년 그 사이에 민주당 청년 패널 뭐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제 청년 패널들을 데리고서 토론을 하는 그 방송을 한번 했었단 말이야. 그 이제 뭐 그 인터넷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내가 했었는데 그때 뭐 역시나 내 정치적 노선은 민주당이었지만 하지만 사회를 어쨌든 보고 있으니까 중립을 그치. 가지고 보는 기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회는만 그렇게 본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각 당에서 자꾸 초대가 되는 거야. 여기 좀 와달라, 저기 좀 와달라, 뭐 사회도 봐달라. 뭐 내가 사회를 본 걸 민주당밖에 사실 없지만 근데 그렇게 내가 행사에 초대를 받으니까 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기회인데
취재거리 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 중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그때 정현호 비대위원이 자꾸 소개를 해가지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진짜 많이 봤어.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지도부잖아. 내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주 봐도 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날 물들이려고 그렇지, 했던 그러니까 거지. 끌고 오려고 한 거지. 뭔가 정치 세력으로, 청년의 얼굴로. 그런 와중에 이제 무슨 포럼에도 초대를 되면서 이제 이희자 회장을 그때 몇 번 본 거야. 근데 이희자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전신이던 그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절부터 이미 그 정당의 지도부랑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던 사람인 거야. 난 그걸 봤어. 실제로 그렇게 엄청난 친밀감을 봤거든.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 당시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의 그 지도부들이 만찬하는 자리에도 이제 이희자가 있었고, 항상 왔고. 물론 나도 그 자리에 물론 초대돼서 있었지만. 가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 노룩패스 김무성하고도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김무성 알다시피 그 국민의힘에서 파워가 상당한 사람이잖아. 그렇지. 친 밖에서 가장 핵심이었잖아. 그렇지. 또 하나는 이제 이희자의 그 개인의 재력인 건지 아니면 근후의 재력을 통한 건지, 아무튼 그 국민의힘 계열의 소위 정치자영업자들 이들한테 이것저것 또 지원 사격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그 자리에서 듣기도. 그래서 저 사람 돈 많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일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나 이런 제안까지 받았었어. 실제로? 실제로 받았었어. 혹하지 않았어? 난 안 받았지. 왜냐면 나는 이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크게 느꼈기 때문에. 난 그 지저분한 물에 놀고 싶지 않았지. 그러니까 아무튼 사실상 국민의힘의 그 주축으로 있는 물주처럼 보였다라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서. 실제로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희자가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게끔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네. 그치. 그러니까 이희자한테 여러 정치인들이 들러붙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주축 멤버들은 국민의힘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약간 덧붙여서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내가 저 집단에서 하는 포럼들을 진짜 여러 개를 들어봤지만 그때 취재하면서 내가 진짜 귀가 썩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근데 그 중에 심지어 그 국민의힘의 그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재단 중에 그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 근데 별의 별 재단이 다 있다 진짜. 그 재단이었나 그 계열 재단의 포럼이었나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강의한. 근데 그 포럼에서 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교수 학자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싸워, 그 현장에서. 항의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주류의 분위기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맹신하는. 그러니까 완전 친일 집단인 거야. 그래서 아무튼간에 내가 이런 그간의 내 취재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내용들까지 전부 종합을 해보게 되면 결국 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단, 근우회, 신천지, 극우, 친일 다 묶여있는 거네. 하나의 흐름은 그냥 한 몸인 거야. 와, 이게 근데 진짜 좀 나는 민주당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내란 종식만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윤석열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이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언제든 또 다른 얼굴을 내세워서 또 만들어내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접근을 해서 새로운 인물을 또 탄생시킬 수 있고. 맞지. 그리고 곳곳에 정부 부처에 인맥, 그리고 이야기해준 것처럼 이제는 뭐 보좌관 비서진들까지 있다 하잖아. 누군가의 생각을 흐리게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회 곳곳에 안착해 있는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 자기네들에 대한 소개였던 거야, 그것도. 그렇네. 근데 이걸 어떡해, 그러면 척결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흔히 말하는 윤석열의 척결이란 표현이 맞잖아. 왜냐하면 매국 친일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을 해서, 문제는 그들이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살아가면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잖아. 그치. 이건 언젠가 한 번은 청산을 해야지. 맞아.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해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진짜 저 집단을 얼마나 혐오하겠냐고. 아무튼 진짜 속 터진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심각하게 느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난 항상 아쉬운 게, 저 신천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니까 이 진짜 심각성을 여전히 못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이 기회에 나는 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좀 이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주요하게 좀 다뤄야 될 이슈로 좀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정치권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문제는 그 종교의 자유라는 옷을 입고선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혼란을 만들잖아. 그치.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거를 한 번쯤은 걷어내주고 좀 법적으로 제재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맞아.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기 전에 우리 광고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보험료 비싼 상품 팔아서 수익 챙기는 곳이 아니라 현재 불필요하게 가입된 보험이 있지는 않은지, 꼭 필요한 건 잘 유지하고 계신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소창에 마이보험체크.com을 검색 또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에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시거나 대표전화 1800-7917로 전화하셔서 1번 보험 상담을 누르시고 시사발전소 보고 이제 상담 신청했다라고 말씀주시면 더욱더 친절한 상담 가능합니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네, 광고 끝. 자, 다음 견인 합시다. 자, 단독 검찰 수사 보고서에 이재명이 앞서는 조사는 중단. 야, 이거 지금 이제 명태균의 그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만이 다가 아니라 공표된 여론조사도 조작을 했다. 그렇지. 이게 그냥 빼박으로 발견이 된 거잖아. 드러나고 있지. 22년 2월에 그러니까 대선을 그때 얼마쯤이었지?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었을 때 TV 토론회가 첫 번째 열렸을 때 그 TV 토론회가 열리고 나서 이튿날에 그 돌린 거야 조사를. 여론조사 돌린 거지. 명태균이 그 미래한국 연구소를 통해서 PNR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돌린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윤석열한테 유리한 여조가 안 나오니까 아무리 돌려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하게 돌리려고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 첫 번째 조사도 뭐 윤석열이 3% 앞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결국은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고 조사를 다시 했다. 근데 조사를 다시 한 것뿐만 아니라 중단했던 것까지 합쳐서 중단했던 그 표지까지 합쳐가지고 6.3%포인트가 앞서게 했다라는 거잖아 지금. 아 근데 진짜 나 이런 얘기를 표현을 잘 내가 안 쓰는데 쟤네는 정말 짜친다. 그니까. 아니 그리고 여론조사를 표방하고 있는 여론 조작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만연하게 당연하게 일어나는구나. 그니까. 근데 그렇게 만연하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서명원 그 PNR 대표도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했을 때 강혜경 씨한테 여론조사 두 건 한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 녹취로 다 확보가 됐으니까 검찰도 수사 보고서에다가 이걸 넣은 거 아니야. 근데 서명원 대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앞서서는 그 강혜경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했는데 지금 와서는 내가 한 건 맞는데 그건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 불법이니까. 애초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어떤 후보자한테 편향되도록 그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샘플 사이즈를 바꾼 거잖아. 그러면 이거 공직선거법상 그 이 여론조사 조작의 위법성이 조작이잖아. 명확해. 그래. 그 처음에는 뭐 굉장히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뭐 심지어 뭐 보수 언론사의 공작이 이 문제를 더 키웠다 이런 얘기도 하더니만 결국은 조직적으로 본인도 가담했다. 이게 들통이 난 거지. 근데 나는 아무튼 그 이 내란 이전에 왜 이 애초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인간은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를 통해서 뭔가 여론조사 기관을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보수 언론지를 통해서 위법하게 이들이 합작해가지고 유권자의 어떤 이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건 사실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이미 속해져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럼 애초에 정당하게 뽑힌 대통령도 아니었던 거고 이렇게 불법 위에 선출된 권력이 법이고 헌정질서고 이게 눈에 뵈는 게 있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이미 대선 때부터 경험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무서운 게 뭐냐면 윤석열의 당선 무효 자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파면이 아니라 얘는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이미 불법과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선택을 혼란하게 만드는 조작들을 해왔어. 그러니까 그치.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까? 여론을 바꿀 수 있을까를 그치. 너무 잘 알아. 그걸 통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야. 맞지. 나는 그래서 윤석열이 솔직히 파면이 된 이후에 뭐가 걱정이 되냐면 나는 정치권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 계속해서 관저 정치나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이제 새로운 얼굴처럼 뭔가 조언을 하거나 또 영향력 있는 인물처럼 활동을 하면서 또 명태균만 난 있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봐. 맞아. 그들과 견을 탁해서 계속해서 대선 이후에 있을 만약 대선에서도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쩌면 이런 국가적 참사의 결과가 이미 예상되어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내란으로까지 빚어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미 저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수사
또는 그런 어떤 고소고발에 대한 것들을 받아봤던 입장에서 지금 이 정치적 이유로 결국 수사를 지연시켰던 것이 자금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그렇지. 거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기관이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정권인 거야 사실. 맞지.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검찰도 명태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와서 하고 있잖아. 뭔가 급급하게 하는 것처럼. 근데 확인된 바로는 이미 검찰 보고서가 지난해 6월부터 올라와서 얘네는 그래, 알고 있었어. 있었다니까. 애초에 그 선관위에서 넘길 때 그 관련된 거 조사 다 하고 넘겼는데 그거 보고서 바로 인지했던 거를 수사를 안 했던 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검사도 없는 형사과에 배당을 시켜놨다가 좀 지연시킬 만큼 지연시켰다가 다시 이제 검사가 있는 쪽으로 옮겼지.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당시 이제 그 창원지검의 창원지검장이 2번이 바뀌는데 다 윤석열 사람으로 바뀌었지. 화가 난다 화가 나. 아니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윤석열만 파면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 바뀌지 않거든. 그래 맞아. 이 사람들 바뀌지 않아. 다 있어 그대로.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윤석열이 파면된다고 해서 저 검찰 세력의 소위 어떤 그 반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대항하는 그 모습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봐. 나도 봐. 특히 민주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저 검찰 캐비넷 더 활짝 열릴 거라고 보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윤석열 파면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예를 들어 민주 정권이 탄생하면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치. 수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법적인 제도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도 오고 있다고 봐. 맞아. 나는 근데 그래서 이 민주당 의원들도 그 검찰 캐비넷이 열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겠지. 그러나 죽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된다. 진짜 이 나라를 바꾸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윤석열 파면이 돼도 곳곳에 있는 기관에 윤석열을 도왔던 사람들 그대로이란 말이야. 맞아. 그들이 과연 나는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한 번의 여론을 조작하거나 여론을 선동하거나 우리가 그동안 윤석열의 당선 과정을 봐왔지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단 말이야.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윤석열하고 이제 탄주 이게 섞어 마시면서 술 잘 마시네? 너 잠깐 약간 이런 식으로 뭉쳐져 있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들 그런 장관들이 뽑히고 그런 장관들이 또 자기의 어떤 수족들로 뽑아놓은 그런 이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리 만무한 거고, 그가 검찰총장인 때 또 안 그랬겠냐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저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하나의 그 마음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최상목도 겁 안 내는 거라고 보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막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이 내란은 종식될 거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들 많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 헤드일 뿐이야. 헤드일 뿐인 거고 팔다리 몸통은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머리는 바꿀 수 있어. 충분히 얼마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선수로 갈아 끼우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미 몸이 다 썩었는데. 그게 문제인 거지. 이미 온 몸에는 진짜 이 암적인 존재들로 퍼져 있어. 머리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튼 자 다음 편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엔 또 예슬이 누나가 준비해준 내용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고발키로 마은혁 임명을 강요했으니까 강요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헛소리 견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겠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시사를 했잖아.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하라고 하지만 국회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다, 위헌이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니까 아니 입법부 입장에서 당연히 탄핵해야지. 행정부의 수장도 아니야 이 사람. 권한 대행일 뿐이야. 맞아. 근데 권한 대행이 입법부가 무언가 요구를 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이거 위헌 요소 있다 해라 해도 무시하면 탄핵을 하는 게 정상적인 입법부 아니야? 그렇지. 당연한 거지. 탄핵을 시사하니 국민의힘에서는 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입법부로서의 기능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라는 명목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거야. 강요죄로. 나는 저 국민의힘이 국민이라는 걸 쓰는 것조차 수치스러워. 항상 느꼈지만
근데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수준 떨어지는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헌재 때려 부수자 뭐 처단하자 갈아 마시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폭력 선전선동을 했던 집단이 본인들이잖아. 그래.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협박하고 강요했던 강요죄 당사자 현행범들 본인들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본인들이 이런 강요를 했던 이 현행범인데 사실상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가 헌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라고 얘기한 게 그게 강요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에 이제 강요죄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헌법을 지키지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몸조심해라. 이게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체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 상식적인 사실 얘기야. 음. 이게 크게 문제가 될 나는 사안이 아니라고 맞아. 보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다. 깡패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먼저 짚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국민의힘도 입법부야. 맞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국민의힘 행정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국회 권한을 침해받은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도 안 되는 위헌을 저지르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야.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난 이거 보면은 이 형법상 강요죄 사실은 우리가 이걸 굳이 찾아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하거든. 왜냐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라서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게 만들어져 집단은 자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 근데 일반의 상식선에서도 현저히 이게 벗어나는 강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큰 공포심을 어쨌든 느껴야 되는 건데 뭐 최상목이 눈 하나 깜짝해? 누나 깜짝하냐고 안 하잖아.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한테 인용되기만 해봐라. 대한민국의 헌재가 정상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이야말로 강요죄지. 그래, 자기들이 맞아. 원하는 판결을 하게끔 하려고 국회의원 직위로 찍어 누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최상목의 권리 행사가 방해가 실제로 됐어? 안 됐잖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은 미수범이다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그런 헛소리를 계속 덧붙여가지고 질질 끌 거야 쟤네들은. 근데 앞서서도 예슬이 누나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잖아. 최상목이 뭐 자유로운 어떤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도대체 뭐라고 난리야. 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단 때문에 우리나라 법치와 헌법이 정말 진짜 조롱거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뭐 강요죄 어쩌고 하면서 협박성 발언이라고 하니까 나도 한마디 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 몸조심해라. 나도. 난 그 얘기 하고 싶어. 진짜 몸조심해라. 왜냐면 진짜 본인들이 쇠고랑 차는 날은 난 머지 않았다고 봐. 진짜 역사가 이 법이 단죄를 할 건데 딱 기다려라. 난 이런 얘기 하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거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한심한 저 내란 정당인 건데, 솔직히 뭐 폭행, 협박, 강요, 테러 어쩌고 논할 거면은 본인 지지자들부터 좀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헌재 앞에서 어제 봤어? 그니까 나 그 백혜련 의원이 기자회견하는데 계란을 맞은 거야. 그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계란 맞은 게 큰 대수냐라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극우들이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민의힘에서도 나서서 이건 무슨 짓이냐, 이런 위협적인 행위나 테러는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뭔지 알아? 그 자리에 추경호랑 나경원도 있었다는 거야. 맞아. 근데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했던 발언들이 이제 밖으로 쭉 돌잖아. 그거 보니까 나경원은 민주당 애들 오니까 경찰이 열어준다. 민주당에게 친화적이다. 추경호는 밖에서 하지 뭐하러 쓸데없이 실갱이를 하냐. 그러니까 밖에서 하지 왜 들어와가지고 계란 맞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진짜 앞서 예슬이 누나가 얘기했지만 저 폭력 행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단속은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백혜련 의원 계란 맞는 거 다들 뭐 민원인분들도 보셨겠지만 눈가 근처에 맞았단 말이야.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꼭 실명을 하지 않더라도 저 계란을 던져서 맞춘 행위 자체가 폭력 행위인 거고. 그럼 아니 그리고 그런 폭력이 용인되는 게 비정상적인 정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자기 지지자들이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서부지법 폭도들 이후에 지금 뭐 헌법재판소를 불지르겠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도 도면이 유출되는 사태도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말이 안 되는 지금 일이거든. 유발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국민의힘이라고 봐. 아니 어떻게 헌법기관에서의 그 설계 도면이 이게 유출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지 진짜. 난 이 유출 경로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게 이거 아무나 못 가지고 있거든? 그치. 도면? 근데 이게 유출이 된 것도 경위를 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봐.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내란 세력을 돕고 있는 아주 든든한 뒷배, 내란의 힘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설계도면을 빼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일반적인 그러니까 지지자들 뭐 극우 지금 유튜버들 뭐- 빼낼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나는 가장 국민의힘에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격이 막 과밀집 되고 있잖아. 깡패냐 정치 깡패냐부터 시작해서 내란을 선동한다. 아마 고소 고발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나는 한편으로 이재명이 되는 게 엄청 무섭구나. 얘네는. 맞아. 아니 나 진짜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토론을 하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재명 그리고 민노총, 간첩, 부정선거 이 4가지 키워드가 없으면 얘기를 못하는 집단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 없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도 다 거기로 이어지는. 계속 그냥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어디선가 불거졌거나 아니면 뭐 경찰에서의 뭐 수사, 검찰에서의 수사가 이뤄졌거나 하는 근거가 전혀 없이 이제는 그 각각의 나온 패널들의 상상의 영역대로 그냥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는 지금 장이 돼버린 거지. 이 정치의 장이. 왜냐면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이나 모든 게 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자신들이 내뱉은 음모론도 어디서 보니까 그러더라 라고 하면 그만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돼버린 거야. 저 집단을 우리가 왜 이 정상적인 공당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냐. 난 여기에서 지금 대단한 회의감이 있는 거지. 난 저 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봐. 나도 해산해야 된다고 봐.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이들을 정치 협치와 파트너.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논의를 하고 합의하고 뭐 얘기하잖아. 정치는 그런 역할이다. 근데 이들과 어떻게 협치를 하고 합의를 해? 지금 협치와 합의가 불가능한 정치 상태야. 이게 종식이 되고 이게 사라져야지 무언가 건전한 토론을 하고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냐고.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지금도 봐봐 뭐 지금 거의 모든 이 소위 뭐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자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무마시키잖아. 최종적인 결론까지 이르렀을 때 가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정당과 계속 협치를 하고 합의를 한다는 건 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어져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의원들도 나는 개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당 자체가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협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직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될 정당인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난 그것도 참 답답하다고 느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내란이 있기 전만 해도 나는 저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왜 아직까지 이렇게 영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난 진짜 아주 심각한 의구심이 있었단 말이야. 나도 그랬어. 근데 그렇게 보면서 내가 너무 과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극우 집단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혐오감이라 아니면 저들의 그 과격한 언행 이런 사상들 이런 거를 우리가 느끼듯이 저들 입장에서는 나를 그렇게 느낄 수 있나? 중도층에서 바라봤을 때 또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실히 알았지. 명확했었어. 정말 온갖 곳에서 친구들한테 다 전화오는 거 느꼈을 거야. 나도 오히려 중도인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는 민주당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런 집단과 무슨 대화를 하냐는 거야. 그래, 이미 맞아. 쟤네는 보여주고 있잖아 계속. 너무 뻔뻔하게. 맞아. 우리가 보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부터 줄곧 얘기했던 것이 그때부터 사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일반 중도층 정치에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정치 저관여층이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고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인간관계를 걸을 수 있는 주요한 어떤 요소가 되고 있다. 됐다. 맞아. 다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부부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그래?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인데.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법원을 때려 부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고 우리 근우가 상상이나 하지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 맞아. 이걸 실행으로 옮겨? 맞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솔직히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이제 왜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냐. 못 만나겠지 않아? 못 만나. 진짜 상식과 비상식인데 비상식적인 사람 못 만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단순히 진보적 이념과 보수적 이념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생각하는 그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그 이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지. 존중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니까. 이건 이념이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나는 이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봐. 어. 그러니까 윤석열의 음. 탄핵을 원했던, 파면을 촉구했던 70%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음. 지금 그냥 당연히 이 일은 파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않을 뿐이야. 맞아. 이걸 이념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 걸고 넘어지고 뭐 간첩 어쩌고저쩌고 뭐 부정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난다. 약간 이런. 맞아, 그런 실제로 생각해. 결혼해서 진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봐. 난 이거 가정법원에서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로 진심으로. 그리고 나는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들은 저렇게 싸우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쟤네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잖아. 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제1야당이자 거대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은 70%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원하는 싸움을 해줘야 돼. 맞아.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럼 70%의 국민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지. 맞지. 그게 대중정당으로 사실 가는 길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좀 더 요약해서 얘기하면 선비지 그만해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헌재를 압박하지 말자. 사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헌법재판소 앞에 안 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 이제 어제부터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진작에 했어야 돼 사실. 진작에 사실 헌재로 갔어야지. 아니,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70%의 파면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걸 빨리 신속하게 종식하길 원해. 그리고 그게 정치의 책임이자 이유야.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맞지. 자, 근데 잠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 견인 지역이 국민의힘이 요걸 맞아. 끌고 로고가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끌고 근데 솔직히 싫은 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난 뼈 아프게 들어야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민주당도 진짜 그러니까 싸움을 잘했으면 좋겠다. 결의에 차서 뭔가를 해야 된다.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서 움직여야 된다. 실제로 죽을 뻔했잖아. 돌아오면 그리고 다 죽어. 진짜. 아니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죽어. 뭐냐면 만약에 진심으로 나는 물론 헌재가 그래도 인간이길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헌재가 헌법재판관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우리 사회에서 법학자들 그리고 헌법학자들 수없이 많은 검찰 출신의 의원들 그리고 검사 출신들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윤석열에게는 때로는 예외가 적용이 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여러 번 보다 보니 이제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그러니까 예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쿠데타가 밥 먹듯이 일어난 나라가 되는 거야. 진짜 나라를 떠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해 두고 무조건 인용이 되게끔 만드는 게 난 정치 역할이라고 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는 생각하면 안 돼. 그게 헌법을 지키는 길이야. 그치. 그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돼. 맞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주어는 없습니다. 네. 자, 다음 견인 들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도 예슬이 누나가 준비해준 건데 윤석열 막판 헌재 흔들기 탄핵 반대 법학자들 토론 자료 169초 제출했다. 나는 진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게 되거든. 우리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고 그리고 박근혜의 특검을 진행했던 검사야. 한 사람이었으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자기의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 또 법학자들이 이용해서 끝까지 헌재를 흔드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얘기를 하면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형사법 교수 포럼. 되게 길기도 하다 진짜. 그러니까 포럼이 너무 많아. 이름도 되게 길어 그냥. 그러니까 탄핵 정치로부터 헌정소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가 열렸어. 지난 17일에. 그치. 근데 이 17일에 열렸던 이 법학자들 있잖아. 토론에 참석한 이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한 거야. 그치. 169쪽을. 근데 나는 이게 포럼 이름 자체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형사법 교수 포럼이라고 하는 거잖아. 지향이 아니라 지양이라고 하는 걸 잘못 오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지향해? 지양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토론에 참여했던 것도 11명의 교수진이라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고작 그 한 줌의 이 국민의힘 기반에서 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 기술자들, 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 이익 중심의 법 기술자들이 모여서 떠들어대는 것은 사실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저들 역시도 역사의 어떤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헌법학계를 보게 되면 법조인들이 거의 정말 확고히 모이고 있는 일관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뭐 예술이라도 얘기를 했었지만 윤석열의 헌정질서 수호는커녕 아주 최소한의 준법 의지도 없다. 그렇지. 너무나 명확하게 이걸 드러나고 선을 긋고 있잖아. 있거든. 확실하게 얘는 문제가 있다. 모든 법조인들이 일관되게 얘기를 해. 근데 고작 한 줌 열 몇 명 얘네들만 지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잖아. 실제로 보면은 뭐 국민의힘 뭐 계열에서 여러 포럼에서 같이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어깨 부여잡고 끌고 가고 있지. 멱살 잡고 서로 하드캐리하면서 뭐 진짜 이거는 윤석열의 대통령의 통치권이다라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학자들도 문제라고 보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단에 서 있는 것도 사실 문제잖아. 그래, 난 그게 너무 걱정인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주요한 법 규정들 중에서도 몇 가지만 그냥 살펴보더라도 중대범죄 행위이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윤석열에 의해서 이제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그 본회의장 들어와서 본청을 아예 장악을 하려고 했던 것들까지, 이게 모든 국민들이 그거를 영상을 봤잖아. 다 전 세계가 봤어. 내란의 밤을 봤어. 우리는 그걸 다 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법을 떠나서 상식선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 근데 이런 법을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자기 부정, 법치 부정 이걸 넘어서서 심지어는 이런 심지어 일반의 상식마저도 이걸 내버리겠다라는 걸 보면 정말 이제 보는 내가 다 수치스럽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난 저런 것들이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법조인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또 그러니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 되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운 거야.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그러니까 이미 저런 생각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연단에 서서 가르칠 때 어떻게 정상적으로 온전히 법치를 가르쳤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운 건 뭐냐면, 나는 법치주의라는 이름 하에 있는 이 사법 카르텔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법조인 카르텔. 자신들이 친하면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이들끼리 논의하는 생각이 맞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이 맞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들을 향한 어떤 사법살인의 행위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저 사법살인 행위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미칠 수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난 이미 진행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해.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길러진 그 학생들이 판사 검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어떤 그 운명을 그 저울질하면서 그렇지.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야. 이미 사법살인은 온갖 곳곳에서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기 뭐 친인척 관계를 두고서 그들을 봐주거나, 또는 그들과 관련돼 있는 사건의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엄청난 그 형량의 구형을 해서 완전히 그냥 사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여버린다든가, 그런 일들이 난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유선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그렇게 수면 위로 안 올라온 사건들은 난 엄청 많을 거라고 봐. 많을 거라고 보고, 나는 윤석열이 결국에 끝까지 전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만일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진짜 1000만분의 1의 확률로 상상을 해보자서 기각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까지 부여받는다면 얼마나 나는 더 무도할까. 그치. 이제 진짜 이제는 원래도 눈에 뵈는 게 없었지만, 누가 뭐 나는 1000명을 넘어서서 10만 명 정도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충분히 학살할 수도 있다. 척결할 수도 있는 인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맞아. 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고, 요 심각성을 모두가 알아야 될 텐데, 국민들은 다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심각성을 느껴주길. 헌법 재판관들 특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어쨌든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지 국가가 지속성이 있지. 아니, 머리가 있는 일반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 거잖아. 이거 뭐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다. 당연한 걸 좀 자각해라. 본인들 책무도 좀 자각하고. 그러니까 이걸 나는 더 이상 길게 가지 않고 인용에 진짜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봐. 난 지금 그래서 이게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란 때문에 죽을 게 아니라 속 터져서 죽을 것 같아. 진짜로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걸 가지고 이걸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데,
헌법재판관들 8명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못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중도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까를 나는 한 번쯤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맞아. 자, 아무튼 우리 견인을 오늘 아주 길게 했는데 그만큼 다룰 이야기들이 많은 중차대한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 아무튼 오늘 민원인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금요일 오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또다시 시동 키고 또 견인하러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좋은 소식으로 올 수 제발. 있을까? 아니, 난 사실 오고 싶어. 진심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좀 이제 이 사태가 끝나서 기쁨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자, 다음 방송에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후 8시 진실을 찾는 우리의 길 가로막는 국민의힘 극우 기레기의 가짜 뉴스들 무찌르러 언제 어디든 견인하러 달려가네 깨끗한 민주주의의 길을 꿈꾸며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상식적인 시대의 우리들 진실과 정의로 모든 걸 견인해 우리의 민주주의에 다시 설 수 있게 함께 외쳐 견인지어 진실과 정의로 모든 걸 견인해 우리의 민주주의에 다시 설 수 있게 함께 외쳐 견인지어